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352페이지 지상권 소멸하겠습니다. 지상권도 물권입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게 영원히 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소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상권도 소멸하는데 지상권의 소멸사유 다양합니다. 모든 권리의 일반적 소멸사유, 또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물권이라고 하는 것, 토지에 대한 물권인 지상권은 토지가 멸실됐대요.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정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됐다. 또 다른 권리와 혼동했다. 그리고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든 물권은 다 소멸하는 거죠. 이런 소멸에 의해서도 소멸하는 거고요. 그 밖에 지상권자가 스스로 지상권자가 스스로 지상권을 포기했다. 뭐 포기 여기 나오네요. 포기뿐만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다라고 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했다. 그럼 지상권 소멸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소멸 원인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때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는 우리 요 전 시간 마무리 때 했던 것처럼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을 때다라고 하는 거죠.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2년이라고 하는 건 기간이 2년이 아니라 지료 연체액의 합계액이 2년분에 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더니 을이 이 지상권을 가지고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럼 이 등기부상 이렇게 보면 권리 분석을 해보면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병은 이 지상권에다가 즉 지상권자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을이 지료를 안 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료를 연체하고 있는데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갑이 지상권 소멸 청구해 버릴 거예요. 지상권 소멸 청구하게 되면 이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지상권은 즉시 소멸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죠. 직수 소멸하게 되면은 저당권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멸 청구할 때 이 사실을 얘한테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즉시 소멸이 아니라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기간 후에 그때 소멸을 하는 거죠. 이 이유는 저당권자가 지상권자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겠다. 그런 이제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죠. 그래서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를 지금 봤고요. 그 밑에 이제 판례가 이제 몇 개가 나오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서요. 그 판례 밑에 거 보니까 맨 위에 있는 판례예요. 법정지상권의 경우 그래요.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이건 이제 법정지상권 쪽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약정지상권에 막 법정지상권이 나오고 그러는데 법정지상권 조금 이따가 설명할 때를 대비해서 요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법정지상권의 경우에 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법원에 의해서 지료가 결정이 돼요.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는 지상권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지상권이에요. 약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주면서 공짜로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지상권이에요.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성립하는 지상권이기 때문에 이건 유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지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해야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의 청구해서 법원에서 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도 성립하지 않았다. 서로 삐져갖고 말도 안 하고 법원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료는 없는 겁니다. 지료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죠. 결정된 지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년 이상 밀렸든 몇 년이 밀렸든 관계없이 지료 지급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지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연체했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판례도 대충 비슷한 판례들입니다. 지상권 포기인데 이 지상권 포기는 지상권자가 하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기간에 관한 약정 유무를 묻지 않고 지상권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다. 말 어렵게 하지 말고 모든 권리를 가진 자는요.
그 권리가 인격권, 생명권과 같은 권리가 아니라면 자기 재산권은 자기 스스로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이런 얘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물건을 가진 자는 재산권이잖아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채권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한다고 해서 이게 반사회적 행위다 그럼 모르겠으나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권리를 포기했다 그럼 이건 등기된 권리잖아요. 등기된 권리를 포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등기도 말소해야 되고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분필홀더와 같은 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점유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180 지상권의 포기는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즉 법률 행위에 기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이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지상권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지상권 소멸하게 되면은 토지 사용권이 소멸했으니까 토지 사용권자는 지상에 있는 물건을 수거해 가야 되는 겁니다. 수거해 가야 되는데 그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고 지상물에 건물 등이 현존하고 있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했고 여기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할 때 지상권 설정자가 이번에는 지상권 설정자가 팔구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상권자가 갱신 청구했다가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하면 그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해 가려고 할 때 설정자인 소유자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지상권자도 지상권 설정자에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우리 앞에서 본 겁니다. 지상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자, 이거 하고요. 또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거죠. 이 유익비라고 하는 건 토지를 빌려서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목적으로 하면서 여기다가 하수도 시설을 했다는 겁니다. 전기시설 같은 거 했다는 거요. 가스시설 같은 거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토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토지 정토 작업도 했고 바닥 공사도 다지기 공사도 했고 이런 하수도 시설이나 전기 가스 시설 했다. 이거는 토지의 가치가 올라간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는 돌려받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간 토지를 돌려받는 거예요. 그 유익비에 관해서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요. 근데 필요비는요. 필요비는 배타적 지배권자인 물권자들은 자기가 비록 빌린 물건이지만 그 물건을 사용할 때 토지 소유자나 기타 건물의 소유자의 간섭 없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인 의무만 있기 때문에 필요비는 자기 스스로 물권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됩니다. 배타적 지배권자가요. 그런데 유익비는 목적물 돌려줄 때 내가 비용을 지출해 사용 수익권자가 비용을 지출해서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된 상태에서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가치가 증가된 상태에서 돌려주니까 여기 가치 증가된 금액이나 또는 지출액 등을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 점유권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 시에 지상권이 소멸해서 목적물 토지를 돌려줄 때요. 이때 토지 소유자지 돌려받는 사람이죠. 항상 선택권자는 항상 돌려받는 사람이에요. 조차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상환기간 금액이 많으면 조금 유예기간을 줄 수도 있다. 당장 줘라가 아니라 6개월 이내 분할해서 갚아라. 이런 식으로 또 유예도 해줄 수 있습니다. 탄력성이 좀 있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강행 규정은요. 지상권 양도 및 전대 금지 특약할 수 없어요. 지상물의 수거,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 지루의 증감 청구권, 지상권 소멸 청구권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거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 아닌 것에는 비용 상환 청구권 이거 강행 규정 아닙니다. 하지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이건 또 강행 규정이에요. 이 지상권 소멸 청구권 강행 규정입니다. 여기 있죠. 지상권 소멸 청구에 관한 규정 이거 강행 규정이라고 해놨죠. 여기요. 그렇습니다. 이 강행 규정이에요. 지상권 소멸 청구라고 하는 건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을 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당사자 합의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1년만 연체해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상권자에게 유리하게 지료가 2년이 아니라 3년 연체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지만 지상권자에게 유리한 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쪽 면에게만 적용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강행 규정입니다. 요거는요. 비용 상한 청구권은요. 사실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서 임대차에 보면은 626조에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 이거 자체가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만 그냥 강행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특수지상권을 해야 됩니다. 특수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구분지상권, 그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지상권이라는 게 이렇게 토지 지표면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 위에 일정한 공간, 지하의 일정한 공간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여기도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구분지상권은 이렇게 다 쓰겠다가 아니라 지상의 일정한 공간만 좀 쓰겠다. 일정한 공간만. 지하에도 일정한 공간만 좀 쓰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설정하는 지상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설정하려면 이것도 토지 소유권의 일부니까 반드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겠다라고 해서 사용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지하도 깊이 몇 미터에서 몇 미터까지 쓰겠다라고 하는 사용 범위를 정해줘야 되고요. 혹시 여기에 토지 사용권자가 있다든지 이자들과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럼 여기에 이해관계인들 전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전원의 승낙을 받아서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도 물론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해야 되겠죠. 다만 여기다가 어떤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 여기다도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태까지 이게 이 조문이 생긴 게 약 한 50년 정도 됐는데 여태까지 한 10문제도 채 안 나왔습니다. 거의 나온 적은 없지만 전부 다 나오면 뭐죠? 전부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이게 적용이 다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84년에 민법이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지하철 같은 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꾸준히 제기가 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일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는데 구분지상권은 토지 상하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쓴다라고 해서 여기는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빼버리기로 하겠습니다. 구분지상권의 특색을 한번 보죠. 구분지상권의 특색. 그럼 구분지상권의 특색은 우리 교재 356페이지에 나오죠.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어떤 층만 쓰는 지상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 층만 쓰겠다, 요 층만 쓰겠다라고 하면 요 부분은 다 기존의 용의권자 아니면 소유자가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층만 쓰겠다. 그래서요. 거기 구분지상권에 의해서 소유할 수 있는 목적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에 한한다. 여기 뭐 빠져 있습니까? 지금 수목 빠져 있죠.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지상권하고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건물, 기타, 공작물에 한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추가적인 설명 우리 하나 써놓으세요. 시험에 그게 나오는 거지. 책이 잘 됐냐 잘못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게 뭐란 얘기죠?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는 건물이나 공작물에 한한다보다는 시험에 수목 소유를 위해서는 할 수 없다가 나오니까 그걸 써놓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이다. 그래서 보통지상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럼 구분지상권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반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해야 됩니다. 근데 등기할 때 범위를 반드시 정해줘야 되고 또 계약 체결할 땐 이해관계인 전원의 승낙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층에 대해서 뭐 범위를 반드시 여기서
상하 범위를 반드시 정해서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3자 전원의 이해관계인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설정 행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구분지상권이죠. 자, 나머지 구체적으로 볼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구분지상권이 당해 토지에 관해서 당해 토지에 대해서 용의권을 가지는 여기 대하가 아니라 대한 또는 대하여 이렇게 할게요. 제3자 승낙을 얻어서 설정된 경우에 그 제3자는 구분지상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는 이해관계인이 전부 지가 승낙했으면서 구분지상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여기 방해하면 안 되겠죠. 이건 뭐 상식입니다. 이거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죠. 여기서 분묘기지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습법상 물권 중에 하나입니다. 분묘라고 하는 건 묘지 얘기하는 거죠. 묘지. 산소 얘기하는 겁니다. 산소 이렇게요. 요게. 자, 일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거죠. 그럼 분묘를 설치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그 제3자가 분묘가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 양도 즉시 전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데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봉분이 있어야 되고요. 이 안에는 고인이 계셔야 됩니다. 고인이 이렇게 계셔야 된다. 다 있어야 분묘죠. 이거 고인이 없으면 가묘 아닙니까?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는 분묘기지권 성립할 수 없느냐? 타인의 토지에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방법은 타인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몰래 슬그머니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분묘기지를 점유하게 되면 그때 시효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유상으로 하고요. 이 경우에는 승낙 얻은 범위 내에서 유상으로 할 건지 무상으로 할 건지 당사자끼리 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요, 시효 취득은 무상으로 합니다. 그럼 이런 토지에서 분묘기지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요 기지에 한정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건 평상시에 그렇고 혹시 자손들이 와서 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근 땅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평상시는 여기에 국한되겠지만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접 땅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이제 예를 들면 많은 가족들이 와가서 묵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묵도 이렇게 할까요? 묵도 하고 있고 누구는 또 절하고 있겠죠. 절하고 있다. 그런가. 이러면 절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 이거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수호 봉사에 필요하면 여기까지.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도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평상시 아무 일도 없으면 여기까지.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범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자, 먼저 돌아가신 분과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부부라고 해서 합장을 위해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 봉분 범위 내에서 쌍묘 형태의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리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이 존속기간 얼마를 할 것이냐.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는 한 존속기간도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성립 요건이 소유자 승낙을 얻어 여기 소유자 승낙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설치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기지 점유한 때 또 자기 토지에 분묘 설치한 후 토지를 양도했을 때 이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시신이 있어야 되고 봉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시신이 없으면 가묘예요. 그 봉분이 없으면 평장 암장이잖아요. 이건 분묘기지권 취득할 수 없어요. 봉분이 없어서 평장을 한다라고 해도 이건 분묘는 맞거든요. 평장도 분묘예요. 지역에 가면 충북 같은 데는 평장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다른 배우자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장해놨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봉분 완성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그것도 분묘는 맞아요. 그런데 분묘 기지권을 취득할 때는 봉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했는데 평장을 했다는 거죠. 평장을 했으면 양수인이 분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묘가 있고 봉분이 있으면 양수인도 이게 분묘가 있다는 걸 알면서 언급 없이 샀으면 그때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고, 타인의 토지에 몰래 분묘를 설치했는데 평장을 해갖고 맨날 밤마다 나 혼자 가서 막걸리 부어드리고 왔다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분묘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20년 만에 봉분 만들면서 분묘기지권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장이나 암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지 분묘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봉분이 있어야 이해관계인들이 전부 다 분묘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러고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취득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분묘가 있음에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샀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 및 효력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의 내용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가 설치된 기지에 국한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평상시에는. 하지만 수호와 봉사에 필요하면 인접 토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호 봉사 목적을 달성할 때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도 새로운 분묘를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겠지만 약정이 없으면 분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있고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한 존속한다. 그리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상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나눠야 됩니다. 자, 자신의 토지에 분묘 설치하고 아무런 언급 없이 양도했으면 이건 유상입니다. 유상이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할 때 승낙을 받고 했으면 승낙의 내용대로 유상 내지는 무상으로 합의로 정하면 되는 거고, 몰래 분묘 기지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서 시효로서 취득했을 때 그때는 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이 있고 승낙받았으면 합의한 대로, 약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정도로 하고요. 넘겨보시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입니다.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그래서 5년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 설치 목적인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욕이겠지만 인접 토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할 때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게 분묘기지권의 범위인 것이고요. 그러면 쌍분 형태냐 또는 합장이냐 이런 얘기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분묘기지권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분묘기지권은 352페이지에 보면은 352페이지에 59페이지군요. 35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분묘기지권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358페이지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하고 359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분묘, 수호, 봉제사 하는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 분묘 이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고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되고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나중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 분묘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판례가 이제 359페이지에 거기 위에서 두 번째 있는 판례입니다. 2001 8월 21일 날 판례 얘기하는 거죠. 그 판례도 똑같은 내용이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되고 분묘기지권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것, 그러니까 쌍분 형태로 합장도 인정되지만 단분 형태의 합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쌍분도 인정되지 않고 단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판례는 뭐 내용 똑같은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아까 제가 잠깐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지상권 처음 시작하면서 설명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약정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을 한번 구분해 보시면 다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약정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먼저 성립되고 난 다음에
지상 건물이 생겨요. 그럼 토지 사용권자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는 같은데 토지의 소유자는 다르다. 그래서 서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있다. 1번, 2번, 3번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1번이에요. 여기에서 기타, 매매 등 기타 처분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타 처분행위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 뭐 다 팔린 걸로 할까요? 건물만 팔린 걸로 할까요? 그럼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모양이 지금 여기에 1번 모양, 그 다음에 기타 처분행위가 2번,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3번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여기 기타 처분행위에는 매매도 들어가고요. 강제 경매도 들어가요. 강제 경매도 들어가고 또 뭐죠? 뭐 교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거 2개만 암기하시자고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처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환매 특약에 의해서 토지를 다시 샀더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60페이지에 보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우리 보면 성립 요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아니면 둘 다 달라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 2개만 하시자고요. 그래서 판례는 원래 동일인 소유에게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서 말소 등기가 됨에 따라서 이건 처음부터 무효잖아요. 처음부터 원인 무효니까 이건 법정지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요거 지금 빠져 있는데 환지 처분이나 환매 특약에 의해서 어디 한 군데 써놓을게요. 환지 처분이나 환매 특약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 좀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이게 갑이 을에게 건물만 팔았던 게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팔았다고 볼까요? 요거 반대로 나타나서 이게 반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다가 갑이 매매를 통해서 토지만 팔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갑, 을 이래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갑이 이런 얘기하죠. 아, 내가 이거 건물 가지고 있다가 2달 있다가 철거할게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2달 있다가 철거하겠다라고 했으면 건물 철거해서 나는 토지 사용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겠죠. 또 뭡니까?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말고 임차권으로 토지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포기 특약 내지는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등기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기간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존속기간은요. 정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상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상 건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건물의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였다 그러면 30년이 되는 거고 목조 건물이었다 그러면 15년이 되는 거죠. 존속기간 약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는 정해야 되는 겁니까? 지료는 정해야 되겠죠. 지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정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64페이지 보면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366조도 저당물 경매입니다. 저당권 실행이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물 경매 아니면 담보권 실행 뭐 이렇게 좀 얘기하시면 좋겠는데요. 좋습니다. 저당물 경매에 의한 법정지상권하고 넘겨보시면 이제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여기서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은 거기 364페이지 1번에 있네요.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과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뒤에 가서 저당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저당권에서 또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개념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에서 나오는데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였다예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전세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됐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지상물의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거든요. 전세권자에게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305조의 법정지상권인데 여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줄에 있는 토지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 그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바꿔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요거에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당물 경매다라고 하는 거는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다가 이 동일인 소유에요. 있다가 이후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이후에 이 저당물이 경매가 돼요. 경매가 돼서 경매 결과 하나만 팔릴 수도 있고 둘 다 팔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승계인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거는 366조에 나와 있고 이거는 305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이다. 여기도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저당물 경매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지상권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민법 규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 하고 이거는 배제 특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핵심인 겁니다. 자, 여기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 뭐 뒤에 가면 우리 저당권에서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그쪽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기로 하고 여기서 너무 깊게 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9페이지 보면은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담보지상권이다라고 하는데 원래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여기 교수님이 말을 만들어낸 거고 그 무상의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무상의 지상권. 이제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죠. 이제 법정지상권 이거 다 보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우리 저당권에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이 지금 칠판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담보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 뭐 무상의 지상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담보지상권이라는 얘기는 교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나대지가 있어요. 나대지.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요. 나대지, 도심에 있는 나대지는 빈 땅이라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걸 을이 여기다가 2억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서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랬다가 갑이 혹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을이 이거 경매를 통해서 빌려준 돈하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 놓고 갑이 여기다가 건물 같은 거 막 이렇게 짓고 저쩌고 했다는 거지. 그리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을이 경매를 실행하는 겁니다. 경매를 실행해서 병이 경락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병이 경락을 받으면 자기가 의도했던 행위를 바로 착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건물 등이 잔뜩이 있고 이것저것 잔뜩 있는 상태에서 경락받았다 그러면 병은 이거 다 치워라 라고 후속 조치를 또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말 잘 안 들을 거라고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소송도 여러 번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경매될 때 경락받는 사람은 깨끗한 걸 더 좋아해요. 거기다가 여기에 또 무슨 여기 홈리스들한테 집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뭐 밥 무료 배식해주고 이러는 시설이 여기 있다. 그럼 이거 철거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 경매도 못하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을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갑이 자기 마음대로 지상에 토지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갑이 자기 마음대로 토지 등을 막 사용을 하게 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을이 자신이 여기다가 지상권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지상권을 취득을 해서 사용권을 먼저 취득하면 갑이 사용 수익하려고 그럴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건지 알고 자기가 동의해 주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어하기 위한 지상권인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그때 이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상의 지상권 설정이다라고 하는데, 무상의 지상권이 특히 이제 여기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담보 지상권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담보 지상권이라고 해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래서 보통도 이제 무상의 지상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방 표가 나요. 돈을 빌려준 저당권자가 여기에 수목소유 등을 목적으로 지상권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지상권은 100% 저당권의 담보가치 하락을 위한 지상권이다. 똑같은 사람이 저당권하고 지상권 가지고 있다. 그럼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의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고 담보가치를 그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권리는 민법 256조 단서가 정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뭐 뭔 소리인지 지금 내용을 좀 어렵게 해나갔고 굉장히 그런데요. 이 경우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담보부동산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담보지상권이라고 말을 붙여놓고 이 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을이 직접 사용 수익하기 위한 건 아닌 거예요. 즉 갑이 마음대로 사용 수익하는 걸 방어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했고 그럼 얘는 더 이상 지켜야 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말소 등기 없이 그냥 소멸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역권에 관해서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